5억 원. 아버지, 그 공장 팔아요. 그렇지 않으면 아버지의 외동딸이 조폭들한테 손목 잘릴 수도 있어요. 내 딸 김수진이 그렇게 소리친 건 내 60번째 생일날이었다. 그녀가 가져온 유일한 선물은 남편의 빚 독촉장이었다. 나는 그 자리에서 굳어버려 손에 들고 있던 미역국이 그대로 식탁 위로 쏟아질 뻔했다. 수진아, 어떻게냐고요? 그녀가 비웃었다. 아버지가 준 그쯤 돈으로 내가 다 컸다고요? 그건 의무였어요. 애 키워놓고 넉넉한 삶도 안 주면 그게 죄악이죠. 그때 사위 최시혁이 내 어깨를 툭 치며 다가왔다. 장인어른, 싸구려 자존심 때문에 딸을 위험에 빠뜨리지 마세요. 내일 점심 전까지 돈이 필요합니다. 그들은 떠났고 나는 식어버린 미역국과 함께 홀로 남았다. 내 눈은 내 두 손으로 향했다. 평생을 일군 이 굳은 손. 이제는 바로 이 손으로 모든 것을 무너뜨릴 때가 온 것이다. 아마 19은 여기서 한숨 쉬고 지나치며 좋아요도 구독도 누르지 않겠죠. 그래도 단 1초만 지금 당신은 몇 시에 어디에서 이 이야기를 듣고 있나요? 참기름 볶는 고소한 냄새와 미역 특유의 바다내음이 작은 부엌 가득 번졌다. 김진우는 60년 인생의 무게에 조금 굽은 허리로 국물 한 숟가락을 조심스레 떠 맛보았다. 간은 알맞고 소고기에 은근한 단맛이 스며 있었다. 그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적어도 자기 생일상에 올릴 미역국만큼은 완벽해야 했다. 오늘은 그의 60번째 생일 환갑이었다. 본디라면 친지들이 모두 모여 성대한 잔치가 열려야 마땅했지만 그는 그저 따뜻한 집밥 한 끼면 충분했다. 외동딸 수진과 사위 시혁 두 사람만 와주면 됐다. 시계를 보니 약속한 지 이미 1시간이 지났다. 또 차가 막힌 걸까? 요즘 젊은 것들은 늘 바쁘다. 그는 두 손을 내려다 보았다. 부은 마디. 굳은 살과 기름때가 배어 지워지지 않는 손. 이 손으로 수만 개의 볼트를 조이고 서늘한 선반기를 30에 넘게 돌려 진우기계를 일궈냈다. 딸을 대학까지 보냈고 번듯해 보이는 IT 회사에 다니는 사위와 체면차릴 결혼식도 해주었다. 이제야 이 손도 쉴 때가 된 줄 알았다. 짧고 성급한 초인종 소리가 울렸다. 문 앞에는 차갑게 굳은 얼굴의 수진이 서 있었고 월급 한 달치와 맞먹는 명품 코트를 걸치고 있었다. 그 뒤에는 늘 번드르르한 얼굴의 사위 최시혁이 서 있었다. 아버지. 왔어요. 수진의 목소리엔 온기가 없었다. 어서 들어와라. 미역국 끓여놨다. 진우는 애써 미소 지었다. 그러나 시혁은 신발조차 벗지 않고 거실로 들어가 소파에 털썩 앉아 휴대폰을 꺼내 들었다. 수진은 가방을 탁자 위에 내던졌다. 따스하던 부엌 공기는 단숨에 싸늘하게 식어버렸다. 아버지, 상 차리지 마세요. 우리 밥 먹을 시간 없어요. 시혁은 화면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말했다. 진우는 얼어붙었다. 심장이 쥐어짜이는 듯했다. 하지만 오늘은 아버지 생일인데 생일이면 어때서요? 수진의 대답은 칼날 같았다. 더 중요한 얘기가 있어요. 시혁이 봉투 하나를 던졌다. 뭐냐? 진우의 목소리는 떨렸다. 빚입니다. 5억 원. 평택 부동산이 꼬여서 사채가 저를 찾고 있어요. 5억 원. 사채. 두 단어가 대형 망치처럼 내려쳤다. 평생을 바친 공장의 값어치와 다름없는 금액. 어쩌다 이런 지경이. 아버진 몰라도 돼요. 수진이 소리쳤다. 할 건 하나예요. 그 낡은 공장 팔아버리세요. 공장을 판다는 건 그의 혼을 파는 일. 30년 땀과 눈물을 내던지는 일. 그건 안 된다. 그건 내가 가진 전부다. 네게 그리고 아이들에게 남긴다고요? 수지는 비웃듯 웃었다. 그 보잘것없는 걸로 뭘 할 수 있다고? 친구들은 강남 아파트에 외제차예요. 난 전세 살잖아요. 무능한 아버지 때문에.
무능. 그 한마디가 가슴을 꿰뚫었다. 최선은 능력 있는 사람이에요. 지금은 잠깐 힘든 거예요. 아버지는 당연히 도와야죠. 학비 좀 됐다고, 양육했다고 생각 마세요. 그건 의무예요. 그 순간부터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귀가 멀어버린 듯 웅웅거렸다. 앞에 선 딸은 한때 감기만 걸려도 가슴이 철렁하던 그 아이는 이제 낯선 괴물 같았다. 시혁이 어깨를 두드리며 낮게 말했다. 장인어른 잘 생각하세요. 이건 장난이 아닙니다. 그들이 이 집도 수진도 찾아올 겁니다. 명예가 무너지고 딸이 다칠 수도 있어요. 원하세요? 이건 질문이 아니었다. 협박이었다. 그들은 도움을 구하러 온 게 아니었다. 갈취하러 왔다. 진우는 더 말하지 않았다. 부엌으로 비틀거리며 돌아갔다. 이미 식어기름이 하얗게 굳은 국물은 지금 그의 심장과 같았다. 거실에서 속삭임이 오가더니 문이 쾅 닫히는 소리가 났다. 인사 한마디 없었다. 그는 멍하니 국그릇을 바라보았다. 배신과 모욕, 평생의 희생이 쓰레기처럼 내던져지는 감각. 그것이 한이었다. 실패한 아버지의 한. 그는 울지 않았다. 눈물은 오래전에 말랐다. 다만 손을 내려다보았다. 모든 것을 일군 손. 그리고 이제 모든 것을 무너뜨릴 손. 천천히 두 손이 굳게 쥐어졌다. 고요 속에 폭풍이 일고 있었다. 이름은 김진우인. 차갑고 단단한 폭풍. 밤. 진우 기계는 침묵에 잠겨 있었고 낡은 창틀 틈새로 새어드는 바람만 히우잉 소리를 냈다. 김진우는 익숙한 나무 의자에 앉아 세월을 뒤집어 쓴 선반기와 밀링머신 사이에 있었다. 그들은 더 이상 무정한 쇳덩이가 아니었다. 30년 비바람을 함께 견딘 늙은 벗들이었다. 그는 부드러운 걸레로 기계의 몸통을 천천히 닦았다. 느리고 정연한 동작은 거의 의식 같았다. 굳은 손이 차가운 금속을 스치며 세월이 남긴 흠과 스크래치를 하나하나 어루만졌다. 그들은 내 영혼을 빼앗으려 든다. 그는 생각했다. 하지만 늙은 기술자는 도구를 무기로 바꾸는 법을 안다. 그는 공장 구석 작업대로 걸음을 옮겼다. 단단히 잠가둔 서랍에서 작은 나무 상자를 꺼냈다. 안에는 오래된 몽블랑 만년필 하나, 살짝 다른 금촉. 몸통에는 옅은 긋긴 몇 줄. 기계공이던 아버지가 남긴 유일한 유품이었다. 그는 이걸 보물처럼 지켜왔다. 하지만 오늘 밤 이 펜은 다른 일을 하게 된다. 장인답게 섬세한 손놀림으로 복잡한 기계 부품을 다룰 때 쓰던 초미세 공구를 집어 만년필을 조심스럽게 분해했다. 누런 전등 아래 노쇠한 눈동자는 끝내 초점을 놓지 않았다. 청계천 시장에 잘 알려지지 않은 전자상에서 구해온 손톱만 한 까만 장치를 꺼냈다. 초소형 녹음기였다. 그는 예전 잉크 카트리지가 들어가던 빈 공간에 그것을 정교하게 심었다. 다시 조립된 만년필은 겉보기엔 전과 다름없었다. 작업을 마치자 그는 휴대폰을 들어 오랫동안 누르지 않던 번호를 눌렀다. 미경아, 나야. 그의 목소리는 거칠게 쉬어 있었다. 알아. 전처 유미경의 목소리는 얼음처럼 차가웠다. 무슨 일인데? 나 공장을 팔려고 해. 긴 침묵. 수화기 너머로 깊은 한숨이 스며왔다. 결국 그날이 왔네. 내가 딸년일 경고했지. 그 애랑 그 남자는 네 피 한 방울까지 짜라낼 때까지 안 멈출 거야. 알아. 그럼 알아서 해. 다시 전화하지 마. 뚝 길게 이어지는 신호음이 마지막 끈을 잘라냈다. 김진우는 서운하지 않았다. 다만 자신의 고독이 더 단단해졌음을 알았다. 이 싸움은 혼자 치른다. 그게 낫다. 다치게 할 사람도 없다. 다음 날 그는 수진에게 전화를 걸었다. 완전히 꺾인 아버지의 목소리로 떨리고 지친 음성으로 말했다. 오늘 저녁에 집으로 와라. 우리
얘기하자. 가니야 기하게. 그날 밤 둘은 승리자의 표정으로 들어왔다. 시혁은 소파에 다리를 꼬고 앉았고 수지는 휴대폰으로 신상 가방 사진을 쓱쓱 넘겼다. 김진우는 패배자의 모습으로 천천히 흰 종이 한 장을 밀어냈다. 아버지가 공장을 팔겠다. 다만 그 전에 단 한 가지 조건이 있다. 시혁이 눈썹을 치켜 올렸다. 또 무슨 조건입니까? 여기 서명해라. 가족 서약서다. 그의 목소리는 체념으로 낮게 가라앉아 있었다. 시혁아, 이 돈은 바른 일에만 써라. 도박과 술은 끊어라. 무엇보다 수진을 평생 성심껏 돌보고 다치게 하지 않겠다고 약속해라. 수진이 입술을 비죽였다. 아버지, 요즘 세상에 이런 걸 손글씨로 써요? 늙은이 기분이나 맞춰줘. 시혁이 아내에게 눈짓했다. 그는 종이를 훑어보고 코수음을 쳤다. 허울 좋은 약속 따위에 무슨 값이 있으랴? 좋습니다, 장인어른. 그는 꿀 떨어지는 목소리로 말했다. 남편으로 사위로 잘하겠습니다. 이 펜으로 써라. 김진우는 몽블랑 만년필을 공들여 책상 위에 내려놓았다. 너희 할아버지 유품이다. 행운이 따른다. 시혁은 펜의 묵직함을 느꼈다. 시시한 골동품쯤으로 속으로 깔봤지만 겉으로는 공손히 뚜껑을 열어 서약서에 흘러가는 필체로 이름을 그렸다. 이어 수진에게 건넸고 수진도 그 옆에 이름을 적었다. 됐죠, 아버지? 수진이 종이를 밀었다. 이제 매수자한테 전화하실 수 있죠? 그래. 김진우는 고개를 끄덕이며 종이를 조심스레 챙겼다. 자금 이체 얘기를 대강 맞추고 둘은 떠났다. 들뜬 나머지 시혁은 만년필을 자기 정장 안주머니에 쑤셔 넣었다는 사실을 눈치채지도 못했다. 문이 닫히자마자 김진우의 미소가 사라졌다. 고급 메르세데스 안에서 시혁은 크게 웃었다. 노인네 참 순진하네. 종이장 한 장으로 날 묶을 수 있다고 믿다니. 수지는 그의 어깨에 머리를 기댔다. 그냥 두세요. 돈만 들어오면 돼요. 약속했죠? 이번 끝나면 청담동 펜트하우스로 옮기는 거. 다신 그 더러운 공장 안 볼래요? 그럼 당연하지. 시혁이 말했다. 빚 갚고도 남아. 새 출발이면 충분해. 노인네한텐 용돈 조금 보내면 되지. 더는 귀찮게 안 할걸. 근데 진짜 조심해야 해요. 위험한 투자엔 손대지 말고. 걱정 마. 시혁이 웃었다. 이번 거는 확실한 찬스야. 펜트하우스 들어가면 네가 원하는 가방이든 차든 다 해줄게. 그들의 말 한마디, 비웃음 한 번까지 모조리 시혁의 가슴 주머니에 든 만년필 속 초소형 녹음기에 선명히 새겨졌. 그 밤 김진우는 공장에서 혼자 앉아 있었다. 정체를 밝히지 않은 사내가 다가와 만년필을 내밀었다. 최 선생님이 떨어뜨리고 가시더군요. 한마디만 남기고 사라졌다. 김진우는 낡은 컴퓨터에 가느다란 케이블을 꽂았다. 이어폰을 귀에 걸었다. 그들의 말이 깨진 유리 조각처럼 차갑고 또렷한 소리로 귓속을 파고들었다. 그들은 돈만 원한 게 아니었다. 그를 내다버리고 싶어 했다. 그는 분노하지 않았다. 얼굴엔 아무 표정도 없었다. 그러나 누군가 그의 눈을 들여다봤다면 그 안에서 타오르는 불을 보았을 것이다. 뜨겁지 않은 오히려 얼음처럼 차갑게 타오르는 결심의 불. 그는 그들에게 기회를 주었다. 그리고 그들이 그걸 스스로 내던졌다. 좋다. 그는 생각했다. 새 삶을 원한다지. 아버지가 주마. 새 삶을. 지옥에서 시작되는 거래의 날은 숨막히는 정적 속에 흘러갔다. 변호사 사무실 안 김진우는 무표정한 얼굴로 마지막 서류에 서명했다. 평생의 심혈을 쏟은 진우기계는 이제 최시혁의 소유가 되었다. 책상 위에 현금 가방이 내려졌고 시혁은 대충 훑어보더니 덥석 닫아버렸다. 만족에 찬 미소가 가려지지 않았다. 옆에 선 수지는 아버지의 눈길을 피했다. 약속 지켜라. 김진우는 감정 없는 목소리로 그 한마디만 남겼다.
그것이 마지막이었다. 그는 뒤돌아섰다. 굽은 등허리의 그림자가 차가운 대리석 바닥 위로 길게 드리워졌다가 문 너머로 사라졌다. 수지는 순간적으로 몸을 떨었다. 그래 이싸마. 청담동 펜트하우스에서의 새 삶은 꿈같이 시작됐다. 제주 선율이 흐르는 거실 창가 너머로 반짝이는 한강이 내려다 보였다. 수지는 하루 종일 플래그십 스토어를 돌며 에르메스 샤넬 신상 가방을 사들고 다녔다. 인스타그램에 올린 사진마다 부럽다는 댓글이 쏟아졌다. 그녀는 이제야 자신이 마땅히 누려야 할 삶을 가졌다고 여겼다. 반면 도시 변두리의 허름한 옥탑방에서 김진우는 짐을 풀었다. 변호사 이정수는 그에게 새 이름과 완전히 투명한 삶을 마련해 주었다. 침대 하나와 작은 책상 하나가 전부인 방. 창밖 멀리 보이는 빌딩 숲속에는 그의 딸이 살고 있었다. 그는 불편함을 개의치 않았다. 그저 시간이 필요했고 내려다볼 자리가 필요할 뿐이었다. 시역은 빚을 갚자마자 공장의 이름을 SH테크로 바꾸고 제국을 세울 듯 호언장담했다. 그러나 곧 이상한 일들이 일어났다. 딸이니 뭐니 인수 일주일 후 새 공장장이 한밤중에 다급히 전화를 걸어왔다. 사장님, 큰일 났습니다. CNC 3호기가 저절로 가동됐습니다. 분명히 전원 다 내렸는데요. 미쳤어? 합선이겠지. 다시 확인해. 시역은 고함을 치고 전화를 끊었다. 하지만 그것은 시작에 불과했다. 며칠 뒤 중요한 계약의 도면 뭉치가 사라졌다가 폐자재 더미 속에서 발견되었다. 납품은 지연되고 거래처는 불만을 터뜨렸다. 시역은 분노했고 사보타주를 의심했다. 그는 카메라를 더 달고 자물쇠를 전부 교체했지만 기이한 일은 멈추지 않았다. 정상 보고가 나온 기계가 불량품을 찍어내고 야간엔 열처리로의 온도가 멋대로 변했다. 김 사장님의 원혼이 화가 나신 거야. 작업자들 사이에 속삭임이 돌았다. 시역은 이를 갈았다. 귀신 따위 있을 리 없다. 분명 장인에게 충성하는 공장 노조놈들이 짓을 하는 것이다. 그러나 그는 몰랐다. 그 망령은 실제로 존재했다. 니치마라 도르구루티. 한밤 공장이 잠들면 낡은 환기창으로 한 그림자가 스며들었다. 30해 동안 몸에 밴 공간은 그의 또 다른 피부였다. 그는 파괴하지 않았다. 다만 조율할 뿐이었다. CNC 제어판의 수치를 0.01M만 틀어놓았다. 겉으론 완벽하지만 결과물은 전량불량, 열처리로의 칩 하나를 바꾸어 놓았다. 선반기의 전원을 예약장치로 조작했다. 그것은 30년 내공이 빚어낸 완벽한 함정이었다. 니치마레. 어느 날 밤 불안과 분노에 사로잡힌 시역은 사무실 불을 끄고 쇠파이프를 움켜쥔 채 매복했다. 공장 안은 칠흑 같은 정적에 잠겼다. 그 시각 김진우는 아무것도 모른 채 평소처럼 스며들었다. 오늘은 대형 프레스기의 유압 시스템을 손봐야 했다. 발소리조차 바닥에 스치지 않았다. 사무실에서 시역의 귀가 번쩍 열렸다. 아주 작은 딸깍 소리. 그는 숨을 죽였다. 분명 누군가 있었다. 심장이 쿵쾅거리는 가운데 그는 조심스럽게 사무실 문을 열고 쇠파이프를 움켜쥔 채 어둠 속을 더듬어 걸어갔다. 숨결 소리가 프레스기 쪽에서 들려왔다. 잡았다. 이 자식. 김진우는 마지막 볼트를 조이던 순간 등줄기로 싸늘한 기운을 느꼈다. 몸에 밴 직감이 위험을 알려왔다. 그는 고개를 돌렸다. 달빛이 비스듬히 스며든 공간. 거기 시역이 다가오고 있었다. 놀람도 두려움도 없었다. 김진우는 본능대로 움직였다. 그는 몸을 비틀어 프레스기와 벽 사이 좁은 틈으로 숨어들었다. 오직 자신만 아는 은신처였다. 시역은 쇠파이프를 치켜든 채 다가와 소리쳤다. 거기 누구야? 나와! 메아리만 남았다. 그는 욕설을 내뱉으며 주변을 살폈다. 김진우는 한치 앞의 그림자 속에서 숨을 고르고 있었다. 눈빛은 고요했지만
손에 쥔 커다란 스패너는 차갑고 무겁게 약속을 속삭였다. 시혁은 주변을 살피다 쥐새끼인가 중얼거리며 등을 돌렸다. 어둠 속 김진우는 그 뒷모습을 가만히 지켜보았다. 여전히 스패너를 꽉 움켜쥔 손, 서늘하고 묵직한 무게. 아직은 때가 아니다. 그는 생각했다. 최후의 막은 아직 열리지 않았다. 도미노는 그렇게 쓰러지기 시작했다. 어느 아침 최시혁은 최대 거래처인 유명 완성차 그룹으로부터 전화를 받았다. 수학이 넘어 부장급의 목소리는 독하게 날이 서 있었다. 최 대표, 지난주 납품한 피스톤 부품 전량이 폐기 판정입니다. 공차를 한참 벗어났어요. 조립 불가. 이 계약은 여기서 종료합니다. 손해배상 청구 들어갈 겁니다. 시혁은 얼어붙었다. 그는 새 공장장에게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다. 이게 어떻게 된 일이야? 내가 검수 철저히 하라 했지? 공장장은 겁먹은 목소리로 더듬거렸다. 모든 수치가 컴퓨터상으론 정상으로 찍혔습니다. 사장님, 저도 이해가. 쓸모없어! 시혁은 휴대폰을 책상에 내리꽂았다. 요스데이. 그는 그 자리에서 공장장을 해고했다. 누군가 공장 안에서 의도적으로 방해한다고 확신했지만 증거는 없었다. 금속의 울음소리를 들어본 적 없는 그는 기계가 내는 미세한 경고를 들을 귀가 없었다. 그리고 그것은 서막에 불과했다. 거래 중단 통보, 배상 요구, 반품 연락이 연달아 몰려왔다. 위약금은 회사의 현금을 빨아들였다. 마침내 그가 가장 두려워하던 전화가 울렸다. 최 사장 맞나? 낮고 서늘한 목소리. 이번 달 이자 날짜 지났어. 도망갈 셈이야? 조만간 정리해서 뒷목으로 식은땀이 흘렀다. 조만간이 언제지? 비웃음이 섞였다. 에이! 우리는 기다리는 거 싫어해. 다리 조심하고. 사방에서 압력이 내려앉았다. 시멘트 벽이 무너져 내리기 직전처럼. 그는 술을 더 마셨고 밤중이 되어서야 비틀거리며 펜트하우스로 돌아왔다. 호화로운 성에 금이 가기 시작했다. 또 술이야? 닥쳐. 시혁은 명품 조끼를 바닥에 내던졌다. 네가 뭘 알아. 넌 쓰기만 하지. 밖에서 내가 뭘 버티고 있는지 알아? 나 다 네 집안 재수 때문이야. 그는 손가락으로 그녀의 얼굴을 겨눴다. 가난한 집구석이랑 엮인 뒤로 되는 일이 없어. 그는 와인 잔을 집어 벽에 내던졌다. 유리 조각이 튀었고 붉은 액체가 흰 벽 위에 피처럼 흩어졌다. 수지는 뒤로 주춤했다. 처음 보는 남편의 얼굴이었다. 한때 젠틀하고 달콤하던 남자는 사라지고 궁지에 몰린 짐승만 남았다. 며칠 뒤 마지막 희망이던 대형 계약까지 파기 통보가 왔다. 거래처는 더 신뢰할 수 있는 공급처를 찾았다 했다. 그날 밤 시혁은 술에 취하지도 않았다. 그는 TV를 보던 수진에게 다가가 리모컨을 낚아채 화면에 집어던졌다. 수진! 이 모든 게 네 애비 때문이야. 이러니 무슨 소리야? 그 늙은이 분명 그자가 꾸몄어. 그는 그녀의 어깨를 움켜잡고 거칠게 흔들었다. 그자가 날 씌웠어. 공장을 저주했어. 내가 성공하는 꼴을 보기 싫은 거야. 날 박살내려는 거라고. 아니야. 아버지는 그런 분이 아니야. 아니라고? 그는 미친 듯 웃었다. 넌 너무 순진해. 그는 날 증오해. 그리고 널 증오해. 평생 공들인 걸 빼앗아갔다 생각하겠지. 복수하는 거야. 말도 안 돼. 네가 망한 건 네 실력 탓이야. 아버지 탓하지 마. 찰싹. 불벼락 같은 따귀가 날아들었다. 수지는 바닥에 쓰러졌다. 한쪽 뺨이 화끈거렸다. 귀가 먹먹했다. 육체의 통증은 마음의 통증에 비하면 그림자였다. 그 한 대가 마지막 환상을 산산이 깼다. 이 남자는 그녀를 사랑한 적 없었다. 그가 사랑한 건 아버지의 돈이었다. 그때 아버지의 말이 떠올랐다.
어머니의 말도 그 자식은 네 피 한 방울까지 짤 거야. 그녀는 너무도 어리석었. 쓸모없는 년. 시역은 마지막으로 악을 쓰며 커피 테이블을 걷어차고 현관문을 쾅 닫고 나가버렸다. 호화롭지만 싸늘하고 난장판이 된 것일 한가운데 수지는 혼자 남았다. 깨진 TV 화면에 비친 얼굴. 예쁘지만 텅 빈 얼굴, 벌겋게 달아오른 뺨. 원하던 것들을 다 가졌다고 믿었지만 그녀의 손에는 아무것도 남지 않았다. 무조건 사랑해준 아버지를 팔아 광폭한 사내와 허상 같은 삶을 산 값이었다. 울음이 터졌다. 한때의 요령과 연기가 섞인 울음이 아니라 뼈마디가 갈라지는 듯한 후회의 울음. 그녀는 아버지를 찾아야 했다. 수지는 잠옷 차림 그대로 복도로 뛰쳐나갔다. 택시를 잡아탄 뒤 변호사 이정수가 흘리듯 말해준 옥탑방 주소를 기사에게 건넸다. 차는 어두운 골목 앞에 섰다. 비가 내리기 시작했다. 차가운 빗방울이 뺨과 눈물을 뒤섞었다. 허름한 연립의 꼭대기층, 작은 창 하나에 아직 불이 켜져 있었다. 그곳이 아버지의 집이었다. 비 속에 서서 그녀는 떨었다. 추위 때문만이 아니었다. 모든 걸 이렇게 만든 건 자신이었다. 사랑을 짓밟은 것도 자신이었다. 그녀는 문을 두드릴 자격이 없었다. 도움을 구할 자격도, 모든 것을 잃었다는 사실과 세상에서 자신을 구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 바로 자신이 잔인하게 버린 그 사람이라는 사실이 뒤늦게 가슴에 꽂혔다. 그녀는 비가 굵어지는 골목에서 저 멀리 아련히 새어나오는 따스한 불빛을 올려다보았다. 마치 죄인이 결코 들어갈 수 없는 천국의 문을 바라보듯이 하룻밤 내내 빗속에 서 있던 끝에 수지는 마침내 결심을 굳히고 낡은 계단을 올라 옥탑방 앞에 섰다. 떨리는 손으로 문을 두드리자 문이 열리고 김진우가 서 있었다. 놀라는 기색은 없었다. 마치 그녀가 올 것을 이미 알고 있었던 듯. 아버지. 수지는 울음을 터뜨리며 무릎을 꿇으려 했다. 똑바로 서라. 진우의 목소리는 차가웠다. 네 눈물은 이제 아무 값어치도 없다. 문은 열려 있었지만 그 문턱은 여전히 높고 차가운 경계였다. 잘못했어요. 정말 잘못했어요. 수지는 흐느꼈다. 잘못은 눈물이 아니라 대가로 갚는 거다. 그는 단호히 말했다. 속죄하고 싶다면 스스로 모든 진실을 드러내라. 그는 작은 검은색 USB 하나를 내밀었다. 여기 진실이 담겨 있다. 선택은 네 몫이다. 그와 함께 가라앉을 수도 있고 스스로 무너뜨리고 새로 태어날 수도 있다. 말을 마친 그는 문을 닫아버렸다. 수지는 싸늘한 USB를 손에 쥔 채 홀로 빗속에 남았다. 나가니 심판의 날. SH텍 공장 안은 유난히 북적였다. 최시혁은 가장 번드르르한 차림으로 무대에 올라가 혁신적 기술을 떠들며 마지막 도박을 벌였다. 투자자들 앞에서 화려한 슬라이드를 내세우며 6개월 안에 업계를 선도할 거라 장담했다. 구석엔 검은 옷을 입은 사내들이 팔짱을 낀 채 서 있었다. 채권자, 사채업자들이었다. 그리고 투자사 태양그룹 측 대표 옆에 낡은 작업복 차림의 노인이 서 있었다. 김진우였다. 변호사 이정수가 고문 기술자로 소개해둔 것이다. 시역은 웃음을 지었다. 봐라 늙은이. 나는 아직 서 있다. 그 순간 김진우가 호주머니에서 작은 리모컨을 꺼내 버튼을 눌렀다. 끼 2인 금속이 비명을 질렀다. 쾅! 쾅! 모든 기계가 일제히 멎었다. 경고등만 붉게 깜박였다. 정적이 내려앉았다. 뭐야 이게? 시역이 새파랗게 질리며 소리쳤다. 다시 켜! 어서! 그러나 기계는 다시 깨어나지 않았다. 김진우의 목소리가 마이크를 타고 울려 퍼졌다. 소용없다, 최 사장! 이건 내가 10년 전 직접 심어둔 비상 차단 장치다. 비인가 수치나 과부하가 감지되면 자동으로 전 공정을 잠근다. 창립자의 마스터키 외엔 다시 열 수 없다. 시역은 광분했다. 미친노인네. 무슨 짓을 한 거야? 내가 한 게 아니다.
기계들이 네 거짓을 거부한 거다. 기계는 장인을 배신하지 않는다. 감히 이자를 끌어내. 하지만 아무도 움직이지 않았다. 태양그룹 회장이 손짓으로 제지했다. 잠깐. 최 사장. 끝까지 들어보자. 그때였다. 군중 사이에서 한 여자가 앞으로 걸어 나왔다. 눈물에 젖은 얼굴, 그러나 결의가 선명한 눈빛. 김수진이었다. 그녀의 손엔 USB가 들려 있었다. 쉬어. 이제 그만둬.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다. 수진? 넌 여기서 뭐 하는 거야? 그녀는 답하지 않았다. 곧장 단상으로 올라가 발표용 컴퓨터를 빼고 USB를 꽂았다. 잠시 침묵. 곧 스피커에서 익숙한 음성이 흘러나왔다. 노인네 참 순진하긴. 종이장 한 장으로 날 묶을 수 있다고 믿다니. 시역의 목소리였다. 이어 수진의 목소리도 터져나왔다. 그냥 두세요. 돈만 있으면 돼요. 이번 끝나면 청담동 펜트하우스로 옮기는 거잖아요. 숨막히는 정적. 투자자들의 얼굴이 경악에서 분노로 바뀌었다. 김진우가 다시 나섰다. 손에 든 종이 한 장을 높이 치켜들었다. 이게 바로 그들이 서명한 가족 서약서다. 증거는 충분했다. 완벽한 사기극이 만천하에 드러났다. 이 자식. 태양그룹 회장이 포효했다. 우릴 속이다니. 군중은 야유와 고함을 터뜨렸다. 그러나 가장 먼저 움직인 건 사채업자들이었다. 최시혁. 끝났다. 따라와라. 두 명이 달려들어 그의 양복깃을 움켜쥐었다. 안 돼. 살려줘. 제발. 시혁은 필사적으로 몸부림쳤지만 누구도 손을 내밀지 않았다. 그의 비명은 공장 밖으로 끌려나가며 점점 희미해졌다. 리네 머리대 바라가라 호라 하소 돌아가라 니 돌아가라 호라 호라 니 돌아가라 호라 가라. 정적 속에서 수지는 돌아섰다. 아버지와 오래된 노동자들의 시선을 정면으로 받았다. 그녀는 무릎을 꿇고 차가운 콘크리트 바닥에 이마를 박았다. 모든 게 제 잘못입니다. 흐느낌 섞인 목소리. 아버지, 여러분, 제발 벌을 내려주십시오. 김진우는 가만히 딸을 내려다보았다. 얼굴에는 아무 빛도 없었다. 정의는 이루어졌다. 그러나 이 승리의 맛은 쓰디쓰게 씁쓸했다. 최시혁은 곧바로 사기 및 횡령 혐의로 경찰에 연행되었다. 부인할 수 없는 증거와 채권자들의 압박 앞에서 그는 모든 죄를 시인했다. 어쩌면 그의 생애 단 한 번의 성실함이었다. 수지는 몇 차례의 조사를 거친 뒤 석방되었다. 더 이상 어느 회사 대표의 아내도 펜트하우스의 공주도 아니었다. 구겨진 명품 원피스 차림으로 빈손인 채 서울의 인파 속에 투명 인간처럼 걸어 나왔다. 돌아갈 곳은 없었다. 공장은 수사 목적으로 봉인되었고 모든 것이 잠잠했다. 복수는 끝났다. 정의도 이루어졌다. 그러나 김진우는 승자의 기쁨을 느끼지 못했다. 오히려 끝이 보이지 않는 빈 허기만 밀려왔다. 그를 붙들어온 한은 오랫동안 삶의 연료였다. 그것이 사라지자 남은 것은 공허뿐이었다. 몇 주 뒤, 광장시장 좁고 눅눅한 골목, 머리를 대충 묶고 화장기 하나 없는 얼굴의 김수진이 산더미 같은 그릇을 묵묵히 씻었다. 사골 국물 냄새와 남은 음식 냄새, 뜨거운 김이 뒤엉켜 공기가 눅진하게 내려앉았다. 손님이 끊이지 않는 국밥집에서 가엾게 여긴 안주인의 배려로 일을 얻었다. 수지는 기계처럼 움직였다. 설거지, 닦기, 날라다 놓기. 한때 정성껏 관리받던 손은 붉게 부어오르고 잘게 베인 상처들로 얼룩졌다. 불평 한마디 없었다. 어느 점심, 가게는 발 디딜 틈이 없었다. 번듯한 차림의 중년 여성 몇이 들어왔고 그중 하나가 뜨거운 국그릇을 들고 지나가던 수진을 알아보았다. 어머, 저기 김진우 기계공장 사장님 딸 김수진 아니니? 조롱 섞인 탄성, 시선이 일제히 몰렸다. 사위가 사기치다 잡혀갔다며?
집안 쫄딱 망했다더라. 인과응보지 뭐. 예전엔 잘난 척하더니 근처에 있던 술 취한 사내 하나가 일부러 다리를 걸었다. 균형이 무너지며 펄펄 끓는 국이 바닥에 쏟아졌고 튄 국물이 그의 바지자락을 적셨다. 눈깔이 장식이야? 인연. 손이 올라갔다. 수지는 피하지 않았다. 그저 눈을 감고 서 있었다. 주인 주머니가 허둥지둥 달려들었다. 죄송합니다, 손님. 아이가 초보라 서툽니다. 정말 죄송해요. 수지는 말없이 헝겊을 들고 쪼그리 앉았다. 국물과 깨진 사발 조각, 그리고 눈물이 바닥 위에서 뒤섞였다. 이 모욕은 감당해야 할 몫이었다. 한편 김진우는 이정수 변호사의 도움과 태양그룹의 보증을 등에 업고 공장 환원을 진행하고 있었다. 진상이 드러난 뒤 투자자들은 허황한 공헌보다 장인의 손과 신뢰를 선택했다. 모든 것은 제자리를 찾아가는 듯했다. 그러나 그의 마음은 아니었다. 매일 저녁 봉인이 풀린 공장에 들렀다. 그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낡은 의자에 앉아 흰천을 덮어둔 기계들, 마치 유령처럼 서 있는을 바라보기만 했다. 싸움은 이겼다. 그러나 외동딸을 잃었다. 이 승리가 무슨 의미가 있을까? 사위의 삶을 무너뜨렸고 결국 딸의 삶마저 무너뜨렸다. 내가 너무 멀리 온 건 아닐까? 그때 문이 열리고 한 사내가 들어섰다. 20회를 함께한 공장장 박이었다. 최시혁에게 부당하게 잘린 그 사람, 사장님. 그는 변함없이 공손히 허리를 굽혔다. 박 반장, 어떻게? 곧 공장 다시 여신다고 들어서 돌아오고 싶습니다. 저는 사장님 말고는 믿을 사람이 없습니다. 둘은 나란히 앉아 담배를 태웠다. 김진우는 숨김없이 지난 일을 이야기했다. 그럼 시어 그 친구는? 박 반장이 길게 한숨을 쉬었다. 젊음이란 게 참 내 탓이야. 아들을 가르치지 못했고 딸을 지키지 못했어. 김진우의 목이 낮게 갈라졌다. 한참을 침묵하던 박 반장이 조심스레 물었다. 그 아가씨는 요즘 어떻게 지내십니까? 김진우의 손이 잠시 멈췄다. 괜한 걱정일지도 모르지만 며칠 전 광장시장에서 뵀습니다. 많이 수척해 보이더군요. 뭐라 드릴 말은 없지만 그래도 사장님 따님 아닙니까? 잘 버티고 계셨으면 합니다. 피해자인 그에게 원망은 한 톨도 없었다. 다만 근심과 배려만 있었다. 그 말은 돌처럼 굳어있던 김진우의 가슴께를 미지근한 물처럼 스며들었다. 그날 밤 그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박 반장의 말이 귓속에서 맴돌았다. 그는 다시 공장으로 향했다. 기계들 사이를 천천히 걸었다. 어둠은 넓고 그는 작았다. 정의는 행해졌다. 하지만 딸을 완전히 버린 것이 과연 옳았나? 창고 구석에서 발걸음이 멎었다. 작은 창으로 달빛이 내려와 바닥을 어루만졌다. 그때 그것이 눈에 들어왔다. 두터운 콘크리트의 미세한 금간 틈새에서 연두빛 새순 하나가 고개를 내밀고 있었다. 연약하고 가늘었지만 또렷하게 살아있었다. 혹독한 바닥을 뚫고 스스로 빛을 찾아 올라오는 생명의 의지. 김진우는 천천히 무릎을 꿇었다. 굳은 손끝으로 그 어린 잎을 조심스레 만졌다. 생형, 재와 먼지, 차가운 시멘트 아래에서도 생은 길을 찾는다. 그의 움푹 팬 뺨을 따라 생일 이후 처음으로 뜨거운 눈물 한 방울이 또렷이 흘러내렸다. 연두빛 새순의 모습이 김진우의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다. 그 이미지는 그를 억누르듯 행동으로 몰아붙였다. 밤마다 그는 낡은 트럭을 몰아 광장시장 골목 한켠에 세워두고 국밥집에서 일하는 딸 김수진을 묵묵히 지켜보았다. 그는 딸이 쉴 새 없이 그릇을 나르고 손님들의 투덜거림 앞에 고개를 숙이는 모습을 보았다. 늦은 밤 남은 밥으로 혼자 끼니를 때우는 모습도 장면 하나하나가 아버지의 가슴을 날카롭게 그어댔다. 분노는 서서히 가라앉고 연민이 그 자리를 메웠다. 대가를 치르게 하고 싶었던 마음, 그러나 이 대가는 너무 가혹했다.
주말 밤 서울 하늘에 굵은 비가 퍼부었다. 얇은 외투를 여몄던 딸이 비바람을 막아 손님을 챙기는 모습을 보고 김진우는 더는 앉아 있을 수 없었다. 그는 핸들을 돌려 곧장 집으로 향했다. 작은 부엌에서 가장 큰 냄비를 꺼냈다. 예전에 수진이 아프기만 하면 밤새 지켜가며 끓여주던 곰탕. 그날 밤 그는 한숨도 자지 않았다. 보글보글 끓어오르는 국물에 말로 다 못한 사랑과 미안함을 조용히 풀어넣었다. 동틀 무렵 국물이 고운 백탁을 띠자 그는 가장 진한 목만 골라 보온통에 정성스레 담았다. 그는 다시 시장으로 갔다. 비는 툭툭 끊겼고 가게는 불 하나만 희미하게 켜둔 채 닫혀 있었다. 그는 보온통을 문 앞에 내려놓고 톡톡 2번 가볍게 두드린 뒤 재빨리 어둠 속으로 몸을 감추었다. 안에서는 수진이 놀라 문을 열었다. 아무도 없었다. 낯선 보온통만이 덩그러니 놓여 있었다. 그녀는 그것을 안으로 들였다. 뚜껑을 여는 순간 뜨거운 김과 함께 익숙한 향이 한꺼번에 밀려왔다. 어린 날의 냄새, 사랑의 냄새. 수지는 굳은 듯 서 있었다. 틀릴 리가 없었다. 아버지가 늘 끓여주던 그 곰탕이었다. 그녀는 허둥지둥 밖으로 달려나가 골목을 두리번거렸다. 그리고 길끝 희미한 가로등 아래에서 허리를 굽힌 한 노인의 뒷모습이 모퉁이를 돌아 사라지는 것을 간신히 보았다. 아버지, 수진의 목소리가 떨렸다. 눈물은 이미 넘쳐 흘렀다. 그녀는 안으로 돌아와 차가운 바닥에 털썩 주저앉았다. 떠는 손으로 국 한 숟갈을 떠 입에 넣었다. 맑고도 깊은 단맛이 입안에 퍼지며 몸 구석구석까지 따뜻함이 스며들었다. 얼어붙은 몸뿐 아니라 산산이 부서진 마음까지 데워졌다. 그녀는 먹으며 울었다. 후회와 감사가 뒤엉킨 눈물이었다. 멀지 않은 곳 김진우는 자신의 트럭 안에 앉아 급히 사온 국을 들고 있었다. 그리고 그는 또한 아버지의 뜨거운 국 한 그릇은 수진에게 한 번도 가져본 적 없는 힘을 건넸다. 돈도 지위도 아닌 희망의 힘이었다. 그녀는 알았다. 공허한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반드시 응답해야 한다는 것을 다음 날 새벽부터 새로운 의식이 시작되었다. 매일 아침 5시 국밥집 근무를 시작하기 전에 수진은 아버지 집으로 오르는 비탈길 초입에 버스 정류장으로 걸어갔다. 예전 아버지가 공장으로 출근하기 위해 늘 앉아 기다리던 그곳이었다. 그녀가 거기 가는 이유는 기다리거나 마주치기 위함이 아니었다. 묵묵히 가방에서 유일한 깨끗한 손수건을 꺼내 낡은 나무 벤치에 밤새 내려앉은 먼지와 이슬을 정성스레 닦아낼 뿐 마치 자신이 지은 잘못을 한 가닥씩 닦아내듯 나뭇결을 따라 조심조심 문질렀다. 그리고 아무 말 없이 떠났다. 막 동틀 무렵에 희미한 빛 속으로 스며들 듯 사라졌다. 비가 오나 해가 뜨나 단 하루도 거르지 않았다. 그녀는 몰랐다. 옥탑방의 작은 창 너머에서 아버지가 연일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김진우는 새벽빛 속에 작고 외롭게 서 있는 딸아이의 실루엣을 보았다. 그 행동에 깃든 끈기와 담백함을 보았다. 과장이 없고 요구도 없었다. 오직 고요와 진심 어린 뉘우침만 있었다. 어느 저녁 그는 전처 윤미경에게 전화를 걸었다. 나야, 아직은 다소 냉기가 남은 목소리. 미경아. 그는 잠시 머뭇거렸다. 아이를 봤어. 그는 국밥집 이야기, 곰탕 이야기, 그리고 매일 새벽 벤치를 닦는 수진의 이야기를 덧붙임 없이 있는 그대로 전했다. 상대편은 한동안 말이 없었다. 이윽고 길게 안도의 한숨이 흘렀다. 그 앤 아마 이제 정말 알기 시작한 거겠지. 그녀의 목소리는 한결 부드러워져 있었다. 당신도 몸 챙겨. 박 공장장 말로는 요즘 많이 수척해 보인다더라. 짧은 통화는 김진우에게 작지만 분명한 용기를 남겼다. 다음 날 새벽 그는 딸보다 먼저 일어났다. 가장 단정한 코트를 걸치고 비탈길을 내려와
버스 정류장 벤치에 앉았다. 벤치는 말끔했고 방금 닦아낸 듯 손수건의 온기가 아직 남아 있었다. 도착한 수지는 그 자리에 앉아 있는 아버지를 보고 굳어버렸다. 길가를 바라보며 조용히 앉아 있는 그의 옆모습. 발은 바닥에 붙은 듯 움직이지 않았다. 김진우가 고개를 돌려 그녀를 보았다. 예전에 냉기는 것 치고 한마디로 표현하기 힘든 복잡한 빛이 눈에 어려 있었다. 왔구나. 네, 아버지. 수지는 고개를 숙인 채 작게 대답했다. 서먹한 침묵이 둘을 감쌌다. 새벽의 새소리와 멀리서 들려오는 찻소리가 유난히 또렷했다. 일은 여전히 고되냐? 네. 이젠 좀 익숙해졌어요. 그의 시선이 그녀의 손으로 내려갔다. 손수건을 꼭 쥔 두 손 붉게 달아오르고 작은 상처가 수두룩했다. 손 아프지 않냐? 그 한마디가 수진의 눈시울을 무너뜨렸다. 그녀는 고개를 돌려 눈물을 숨겼다. 괜찮아요. 아버지는 식사는 잘하세요? 그래. 짧은 대답. 그는 코트 주머니에서 두툼한 가죽 작업장갑 한 켤레를 꺼냈다. 이거 써라. 손 상하게 하지 마라. 그는 장갑을 벤치에 조심스레 내려놓았다. 돈도 변명도 아니었다. 한 현장이 다른 현장에게 건네는 노동에 대한 인정이었다. 그때 첫 차가 정류장에 미끄러져 들어왔다. 브레이크 소리가 새벽을 가르며 멈춰섰다. 차, 왔네요. 수진이 얼른 말했다. 저 일하러 가야 해요. 그래, 다녀와라. 그녀는 허리를 굽혀 인사하고 서둘러 버스에 올랐다. 창가 자리에 앉고서야 뒤를 돌아볼 용기가 생겼다. 두 사람의 시선이 맞물렸다. 그리고 수지는 긴 어둠 끝에서 처음으로 미소를 지었다. 아직 슬픔과 미안함의 그림자가 겹쳐 있었지만 분명한 미소였다. 그녀는 살짝 손을 흔들었다. 김진우는 버스가 모퉁이를 돌아 사라질 때까지 그 자리에서 바라보았다. 입술은 굳어 있었지만 눈빛의 서리가 서서히 풀리며 따뜻함이 번져갔다. 벤치는 그대로였지만 두 사람 사이에 놓였던 보이지 않는 거리는 거의 메워진 듯했다. 새벽에 버스 정류장 벤치 위에서 부서진 관계가 처음부터 다시 지어지기 시작했다. 몇 달이 흘렀다. 김진우와 오래된 동료들이 다시 지휘봉을 잡자 진우기계는 서서히 숨을 돌렸다. 기계음이 다시 규칙적으로 막 소생한 심장의 박동처럼 공장에 퍼졌다. 어느 한산한 오후 국밥집 문이 삐걱이며 열렸다. 김진우가 들어섰다. 탁자를 닦던 수진이 아버지를 보자 그대로 굳었다. 황급히 달려와 허리를 숙였다. 아버지, 어떻게 여기까지? 밥 먹으러 왔다. 그는 짧게 말하고 가게 구석의 나무 탁자에 앉았다. 수지는 허둥지둥 주방으로 사라졌다가 가장 뜨거운 곰탕에 고기와 파를 넉넉히 얹어 두 손으로 공손히 내왔다. 앞치마 앞에서 깍지 낀 손가락이 어쩔 줄 모르고 뒤엉켰다. 네, 일 봐라. 그는 고개도 들지 않은 채 말했다. 그는 서두르지 않았다. 허기를 채우듯이 아니라 한 숟갈씩 음미하듯 천천히 먹었다. 그리고 눈길은 내내 딸의 움직임을 따라갔다. 수진의 그림자는 예전과 달랐다. 손님이 물을 쏟아도 투덜거림 없이 조용히 치우고 괜찮으시냐 먼저 물었다. 그걸 본 주인 아주머니가 김진우의 자리로 다가왔다. 안녕하세요. 수진 아버님 되시죠? 그가 고개를 끄덕이자 아주머니가 환하게 웃었다. 아이가 참 성실합니다. 처음엔 좀 서툴더니 이젠 제법 일을 알아서 척척해요. 솔직하고 부지런해요. 훌륭한 따님 두셨네요. 김진우는 말없이 또 한 번 고개를 끄덕였다. 가슴 한쪽이 따뜻하게 데워졌다. 식사가 끝났지만 그는 곧장 일어서지 않았다. 젓가락을 가지런히 내려놓고 수진아, 여기 잠깐 앉아라. 수진은 앞치마에 손을 닿고 조심스레 맞은편에 앉았다. 김진우가 깔끔하게 묶은 서류철 하나를 밀어주었다. 읽어봐라. 수진은 떨리는 손으로 표지를 넘겼다. 부동산도 예금 통장도 아니었다. 임금인.
피고용인 김수진. 직책 재무총무 관리자. 그 아래에는 기본급, 3개월 수습, 주간보고, 의무 등이 또렷하게 정리돼 있었다. 어느 곳에도 특혜는 없었다. 수진이 고개를 들었을 때 눈가가 이미 젖어 있었다. 아버지, 이건 공장을 다시 돌리고 있다. 그의 목소리는 단단했다. 장부, 회계, 거래처, 응대, 내가 다 할 수 없다. 내가 믿을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하다. 그리고 너 말고는 없다. 하지만 저는 수지는 세차게 고개를 저었다. 자격이 없어요. 다 망쳤고 실력도 없고. 한때 명문대 경영학과에 다니다 여자는 굳이 고생할 필요 없다는 시역의 말에 학업을 접었던 기억이 살처럼 아렸다. 태어날 때부터 실력 있는 사람은 없다. 그의 어조가 낮게 그러나 단호하게 울렸다. 실력은 배우고 버티는 데서 나온다. 중요한 건 정직과 성실이다. 지난 몇 달 동안 넌 그걸 증명했다. 그는 딸의 눈을 곧게 마주 보았다. 이건 시혜가 아니다. 기회다. 돈을 주는 게 아니라 일을 준다. 잘하면 월급을 받고 못하면 네가 내 딸이라도 그만두게 된다. 그는 잠시 말을 멈췄다가 부드럽게 덧붙였다. 그러니 일을 해서 네가 합당함을 증명해라. 그 말이 뼛속까지 전류처럼 스몄다. 아버지는 위로의 말로 용서하지 않았다. 책임과 신뢰를 건네는 방식으로 용서를 시작했다. 수지는 깊게 숨을 들이쉬고 눈물을 훔쳤다. 아버지가 미리 꺼내둔 펜을 집었다. 명품 가방만 쥐던 손바닥엔 이제 설거지로 생긴 굳은 살과 흉터가 자리했다. 그 손이 떨리되 또렷하게 빈칸 위에 이름을 썼다. 김수진. 다시 태어나는 서명. 그녀는 계약서를 밀어 돌려드렸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사장님. 그때 김진우의 입가에 처음으로 완전한 미소가 번졌다. 고장 난 줄 알았던 기계가 다시 움직이기 시작할 때, 예전보다 더 힘차게 돌아갈 때 늙은 기술자가 짓는 그 만족의 미소였다. 아마 열의 아홉은 여기서 한숨 쉬고 지나치며 좋아요도 구독도 누르지 않겠지요? 그래도 단 1초만 지금 당신은 몇 시에 어디에서 이 이야기를 읽고 있나요? 1년이 흘렀다. 진우기계의 기계음은 더 이상 흩어진 쇳소리가 아니었다. 소리와 소리가 얽혀 장중한 노동의 교양을 이루었고 부활한 심장의 박동처럼 공장 안을 가득 메웠다. 세동까지 증축되었고 주문은 쉴 새 없이 밀려들었다. 단정한 작은 사무실에서 단정한 정장 차림의 김수진이 전화기 넘어 거래처와 또렷한 목소리로 얘기를 나누고 있었다. 한때 접어둔 경영 지식을 다시 붙잡았고 매일 아버지에게서 배웠다. 도면, 읽는 법에서부터 현장의 말, 장인의 숨결까지 그녀는 어느새 아버지의 든든한 오른팔이 되어 있었다. 자신의 방에서 김진우는 그 모습을 가만히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자부와 만족의 미소였다. 금요일 오후 공장 앞에 택시 한 대가 멈춰서 단정하고 우아한 여인이 내렸다. 윤미경이었다. 예전보다 한결 젊고 평온해 보였다. 그녀는 사무실로 가지 않고 곧장 생산동으로 들어섰다. 수진이 작업자 옆에서 갓 가공해 나온 뜨거운 부품을 들고 세세한 흠까지 살피고 있었다. 이마엔 땀방울이 맺혔지만 눈빛은 환히 집중으로 빛났다. 수진아, 엄마? 말이 길 필요는 없었다. 미경은 다가가 손수건으로 이마의 땀을 닦아주고 아이를 꼭 안았다. 오래 미뤄둔 말들을 대신하는 깊은 포옹. 수진도 어머니를 감싸 안고 익숙한 향기를 들이마셨다. 화해의 눈물이 조용히 흘렀다. 일요일 저녁, 공장 근처의 수진의 작은 집엔 포근한 음식 냄새가 번졌다. 더는 초라한 하숙방이 아니었다. 말끔한 침실 2칸에 아늑한 집, 식탁 위엔 소박하지만 정성스러운 반상. 돼지갈비로 우려낸 김치찌개, 삼겹살 구이, 그녀가 직접 만든 여러 가지 반찬. 오랜만에 세 사람이 한자리에 앉았다. 김진우, 윤미경, 그리고 수진. 어색함은 없었다. 따뜻함만 있었다.
이 김치찌개 꽤 하는데. 김진우가 고개를 끄덕이며 갈비 한 점을 더 집었다. 언제 이렇게 배웠냐? 인터넷 보고요. 수진이 웃었다. 하루 종일 일하고 나면 그래도 집밥이 제일 맛있어요. 그렇지. 미경이 말을 받았다. 내 꽃꽂이 교실도 요즘 수강생이 많아. 일산에 하나 더 열까 생각 중이야. 잘 됐네. 김진우가 말했다. 우리 공장도 일본 거래처랑 큰 계약이 들어왔어. 아마 인력을 더 뽑아야 하겠다. 수진아, 재무 계획 다시 짚어보자. 네, 사장님. 수진이 장난스레 받았다. 그리고 저 야간 회계 수업 등록했어요. 아직 배울 게 많아서요. 그들은 일 얘기, 앞으로의 계획을 이야기했다. 누구도 아픈 과거를 들추지 않았다. 잊힌 것이 아니라 마음 한켠 깊숙이 내려앉아 현재와 내일의 기초가 된 이야기로 수지는 제일 잘 구워진 고기 한 점을 아버지의 그릇에 또 한 점을 어머니의 그릇에 올려드렸다. 단순한 동작 속에 다 자란 효심이 배어 있었다. 김진우는 딸을 보다가 식탁 위에 올려둔 그녀의 손을 내려다보았다. 더 이상 아무것도 모르는 아가씨의 매끈한 손이 아니었다. 작은 상처와 마디의 굳은 살 식당에서 보낸 시간들. 멈추지 않은 노동의 흔적이 고요히 새겨져 있었다. 그러나 그 손은 아름다웠. 가치를 만들고 누군가를 돌보는 법을 배운 손. 김진우는 자신의 거칠고 굳은 손을 조용히 올려놓았다. 딸의 손 옆에 두 쌍의 손. 하나는 늙고 하나는 젊다. 하나는 평생을 짊어졌고 하나는 이제 막 짊어지는 법을 배운다. 하나는 기름때와 세월의 자국을 깊게 새겼고 하나는 노력의 굳은 살을 막 키워가고 있다. 서로 다르나 이상할 만큼 닮았다. 둘 다 정직한 노동의 손이었다. 미경은 그 모습을 보고 다정히 미소 지었다. 창밖으론 서울의 네온이 여전히 반짝였지만 화려함과 허영은 마치 다른 세계의 것 같았다. 진짜 세계, 진짜 풍요는 바로 여기, 이 작은 방 안 소박한 밥상 위에 있었다. 치유된 가족에 다시 세워진 존중, 그리고 스스로의 손으로 만들어갈 내일에 대한 희망.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그것으로 충분했다.